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47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은 복지와 혁신경제 성장 위주로 짜였습니다. 은행권이 어제부터 공동 인증 시스템인 뱅크사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사용하기가 번거로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MW 화재 원인을 소비자들이 찾았습니다. BMW는 그동안 이 화재의 원인이 부품에 있다고 밝혔는데 소비자들의 조사 결과 소프트웨어 문제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규제가 깐깐해지자 오피스텔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주변 등 입지가 좋은 곳은 청약 경쟁률이 높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오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렸는데요. 주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드는 복지 예산이 많았고 일자리 및 R&D 등 혁신 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470조 5천억 원. 2009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2000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증가된 슈퍼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 428조 8천억 원에서 41조 7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7조 6천억 원 늘어난 162조 2천억 원으로 3분의 1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비중을 경신했습니다. 기초연금이 11조 5천억 원으로 아동수당은 1조 9천억 원으로 확대 배정됐습니다.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19조 2천억 원에서 22% 증가해 23조 5천억 원인 일자리 예산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또 산업, 에너지, 중소기업 투자에 18조 6천억 원을 편성해 미래차,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혁신성장 환경을 빨리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 등 연구개발 예산 역시 20조 4천억 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는 30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9월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내년 예산안 중 눈에 띄는 건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기부가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중기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인 10조 1,723억 원. 올해 본 예산보다 14.9% 늘었습니다.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율도 가장 높습니다.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인력과 창업,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혁신 성장의 밑거름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키워 일자리 창출에 고삐를 죄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선 창업 벤처 분야가 눈에 띕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열린 창업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파크에 70억 원을 투입합니다. 다양한 스타트업이 모여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는 건데 취임 이후 개방형 혁신을 누누이 강조해왔던 홍종학 장관의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기술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 후 성장 단계별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인력 지원 분야의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본 예산 기준 3배가 넘는 3,322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 재직자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용공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인재 유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늘립니다.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폐업 후에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 사업도 크게 늘립니다. 이와 함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기 위한 제로페이 관련 예산도 신규 반영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와 여당이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온 배경에는 사상 최악의 고용지표가 계속된다는 상황이 있었죠. 이 때문에 오늘 역대 최대 규모로 나온 이 예산안도 결국 어떻게 일자리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것인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는데 포부에 비해 내용은 아쉽다란 평가가 나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23조 5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 실업 등 고용 지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 것으로 이는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증가율인 14.1%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일자리 예산은 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내일채움 공제와 중소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리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을 확장 지속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청년 내일채움 공제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두 사업 모두 올해보다 2배 넘게 확대돼 각각 1조 374억 원과 7,13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2년 이내에 구직 활동을 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 등 실업부조 성격의 지원이 신설된다는 것 외에는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 문제가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정부의 고민이 더 치열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스매치론이 계속 있는 건데 저는 미스매치가 조금 있겠지만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일자리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죠. 그거를 미스매치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고 다른 종류의 일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어갈 수 없기도 하고 들어가고 싶지 않기도 한 그런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없이 그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중심의 문제 해결 논의가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지난 2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그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은 실제 장려금 지원 인원이 목표 대비 32.4%인 292명으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제도 개선 사항의 홍보 및 집행 강화를 통해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사업임에도 2017년도 집행이 45.8%에 불과한데 때문에 예산의 단순 확장을 넘어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깊이 파악하고 홍보 강화 등 실효성을 높이는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은행권 공동 인증 시스템 뱅크사인이 어제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보안을 강화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은행연합회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이용 고객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것이냐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은행 고객은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뱅크사인이라는 새로운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각 은행 앱마다 새로 등록해야 했지만 뱅크사인은 애플리케이션에 한 번 등록한 뒤 필요한 은행을 추가하면 됩니다. 은행권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블록체인을 금융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 기술적, 제도적 이슈에 대해 오랜 논의를 거쳐 비로소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공동 인증 서비스 뱅크사인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공인인증서 시스템이 이미 편리성을 갖춘 상황에서 고객들이 또 다른 본인인증 시스템을 찾을 요인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우선 앱을 깔고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사용할 은행을 추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 민원 서비스나 국세청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증권이나 보험, 카드 등 다른 금융권 이용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한 셈입니다. 인증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은행권이 뱅크사인 개발에 나선 2년 전만 해도 불편했지만 어느덧 비대면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이 등장했고 지문 홍채 등 생체 인식이 활성화될 정도로 간편해졌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개발과 출시를 주도해온 뱅크사인. 은행 고객의 모바일 편의를 높이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모바일 플랫폼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BMW 화재의 원인이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밝힌 건 정부나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입니다. 그동안 BMW는 화재의 원인을 EGR 부품, 즉 하드웨어에 있다며 소프트웨어 조작과는 선을 그었는데요. 이 소비자 실험이 사실이라면 제조사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오늘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BMW 화재 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BMW 520D 차량을 도로에서 주행 실험했더니 소프트웨어 이상 작동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BMW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은 고온의 배기가스를 EGR 냉각기로 식힌 뒤 엔진으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시동 걸 때처럼 엔진 온도를 빠르게 올리기 위해 뜨거운 배기가스를 식히지 않고 엔진으로 바로 보내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를 바이패스라고 부릅니다. 바이패스는 냉각수 온도가 50도 이하일 때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소비자단체가 테스트해보니 90도 이상 고온일 때도 열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실험한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그 오작동이 아니고 원래 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비를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자동차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이패스를 그렇게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MW 코리아는 EGR 모듈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지난 20일부터 EGR 쿨러와 밸브 교체, 파이프 청소를 해주는 리콜을 진행 중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문제라고 본 겁니다. 최영석 선문대 스마트 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바이패스 밸브는 오작동으로 열릴 수 없는 구조라면서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시장 규제가 깐깐해지고 저금리에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자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주변 등 입지가 좋은 곳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들어선 평택 고덕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HDC 현대산업개발이 평택 고덕 신도시에 공급하는 1200실 규모 오피스텔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놓자 수요자의 관심이 몰리는 중입니다. 평택 고덕 아이파크는 삼성전자 바로 앞에 위치를 해서 풍부한 임대 수요를 수용할 수가 있고요. 고덕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풍부한 미래 가치를 보장. 정부가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는 상황. 수요자는 틈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그중에서도 오피스텔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18,000여 건이 거래됐는데 이는 전달보다 14.3%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파트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피스텔도 조금 일부 좀 주목받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금리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산업단지 주변이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분양된 경기 군포시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평균 63대 1. 다음 달 분양된 고양시 삼성도샵도 평균 1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반기 수도권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18개 단지 1만여 실. 현대건설이 이달 말 고양시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삼성역 스칸센과 GS건설이 11월 공급하는 성남 고등자이 등이 주목할 만한 단지로 꼽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으로 수익률은 떨어지는 추세라며 임대 수요가 꾸준한 곳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통신 3사가 요금제 개편을 마쳤습니다. 저가 요금제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 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들이 출시되면서 보편 요금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면 중저가 요금제에선 선택할 만한 요금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보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이 통신 3사의 요금제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네, 우선 통신비가 확 줄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이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인데요. 우선 무제한 요금제 좀 보시면요. 말 그대로 무제한입니다. 이전 요금제에서는 데이터 이용량이 데이터 사용량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속도 제한이 걸렸었는데요. 이제는 속도 제한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또 6만 원에서 7만 원대 요금제를 보면 데이터가 100에서 155GB 정도를 제공을 합니다. 이전 요금제 때 한 통신사의 이 데이터 요금제였는데요. 이 요금제에서 6만 5천 원에 11GB를 제공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통신요금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저가 요금제도 더 낮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3사 모두 33,000원짜리 요금제를 내놨는데요. 이 33,000원에 전화와 문자가 무제한이고 데이터는 1GB 이상을 줍니다. 여기에 선택약정 25%를 받는 경우에는 24,750원에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저가 요금제는 그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 요금제에 준하는 수준에 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 요금제는 2만 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9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신 3사가 내놓은 요금제를 좀 보면요. 이 저가 요금제가 오히려 보편 요금제를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따라서 보편 요금제 법안의 도입 명분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가뜩이나 정부가 민간 기업의 요금 설계에까지 개입할 여지가 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2만 원대 요금제도 나온 마당에 이런 것을 좀 법제할 필요가 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저가 요금제 살펴봤는데요. 반면에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선택할 만한 요금제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요금제 개편된 거 보시면요. 이 2만 원,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더 내면 이 데이터가 20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로서는 10,000원, 2만 원 더 내고 데이터 더 쓰자라는 선택을 종용받게 되는 건데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요금제를 좀 갈아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이통 3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통신비를 크게 낮췄다라는 설명을 했던 통신 3사의 설명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죠. 중저가 요금제에서 선택지를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가 요금제에 비해서 중저가 요금제가 혜택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한테 좀 소비자나 정부가 좀 더 압박을 가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야죠. 네,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해서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베트남이 새로운 블록체인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현지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엄격한 규제를 피하고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암호화폐 공개, 일명 ICO 행사를 여는 한국의 블록체인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베트남에서 열린 ICO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0여 개의 국내, 해외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해 발표하는 암호화폐 공개 세미나 슈퍼블록스타 K 2018이 지난 25일과 2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슈퍼블록스타 K가 베트남에서 열린 것은 베트남의 암호화폐 규제가 한국이나 중국보다 적고
베트남 공산당도 블록체인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되고 블록체인에 대한 열기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의 뜨거운 열기가 있어서 이런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슈퍼블록스타-K에는 블록체인을 여행, 의료, 복권, 음악산업 등에 접목한 여러 유망 스타트업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숙박, 교통 등 여행 비용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페이 시스템과 여행지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개발 중인 트립원은 현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하고 또 쉽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 산업의 우버가 될 것입니다. 유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센서를 활용해 고객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측정한 데이터들을 모아 발견되기 어려운 근골격계 질환을 찾아낼 수 있는 서비스도 소개됐습니다. 저희 모인 코인은요, 이 모션 코어 기술을 가지고 빅데이터화해서 질병을 예측하고 맞춤형 건강 관리 모델을 개발해 드리고요. 베트남이 낮은 규제와 현지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블록체인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이용하는 분이라면 귀담아 들을 만한 소식입니다. 새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모두 이자 부담을 줄일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평소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 A씨. B저축은행에서 금리 연 11%의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의 상담을 받고 알게 된 C저축은행의 햇살론으로 갈아타 연 9.2%의 금리로 대출받았습니다. 대학 시절 저축은행에서 연 23.8%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중소기업에 취업해 근무 중인 B씨.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오를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 대출 금리를 연 17%로 낮췄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가계 신용대출 고객이 이자 부담을 줄일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신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금감원 파인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저축은행별 금리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저축은행 간에도 대출 금리 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각 저축은행 신용 7등급 개인의 금리 차는 최대 6.59%포인트로 벌어집니다. 저소득 자영업자와 사회초년생인 경우 이자 부담을 낮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연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면 저축은행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저축은행은 차주에게 원리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상환 방법 변경 등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99.2로 한 달 전보다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100을 하회하면 경기를 비관하는 소비자가 낙관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3.73%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수신금리는 0.05%포인트 하락한 연 1.82%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가 이달 31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이파 2018에서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G7 싱큐의 강점을 이은 스마트폰 신제품 2종을 선보입니다. LG G7 1과 LG G7 핏으로 고사양 게임보다는 카메라와 음악, 동영상 감상 등 스마트폰 핵심 기능 위주로 즐기는 고객이 주 타깃입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세계 최초로 핸드페이를 탑재한 인공지능 결제 로봇 브니를 공개했습니다. 핸드페이 기능을 탑재했고 대화와 안면 인식 등 7가지 핵심 기술을 갖췄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마치 한여름인 듯 빗줄기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중부와 경북 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의 굵은 비가 오고 있고요. 그 밖에 충청도와 전북, 경북 지역엔 가끔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비와 소나기는 저녁부터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그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로 시간당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더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북부는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충청도와 전북, 경북은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비 양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강원도에 40에서 80, 많은 곳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도와 전북, 경북 지역은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북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충청 이남은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북부 비가 오면서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서울 27도, 춘천 26도가 되겠는데요. 다만 충청도는 29도 선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 경북 동해안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과 울진 27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오후에 갑작스레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광주와 대구 31도로 무덥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중북부의 비는 모레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충청 이남과 남부지방은 주말까지도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또 비가 그치고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